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이죠. 와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오셨습니다. 아, 네.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게 잘 네.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정상근 기자. 네.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고 또 수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이 보도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좀 특히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재벌 회장들의 관련된 재판 보도는 좀 특징이 있는데, 네, 특징이 있어요. 네, 이 보통 이제 주목도가 높은 재판 결과에 대한 기사는 그러니까 언론의 논조에 따라서 이 법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네. 뭐 이 정도는 좀 불합리하다 뭐 이런 좀 비평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재판 보도와는 다른 좀 이질적인 특징이 있는 게 법정 구속은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전망들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뭐 4년 전처럼 대형 투자 올스톱 때나 삼성 또 시계제로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재판의 본건과 관계가 없는 그렇죠. 내용인 거죠. 예, 예. 뭐 동아일보도 뭐 경제가 뭐 암담한 상황인데 뭐 악영향이 우려된다라는 재계의 반응을 뭐 사회면에서 다루기도 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는 뭐 삼성 총수 부재 최악의 위기 뭐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뭐 비슷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재용 부회장을 그 형이 확정된 범죄자로 보지를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재판 결과 나오면은 뭐 이 사람은 형이 확정돼서 네. 뭐 이제 수감 생활하는 일종의 이제 범죄자가 된 건데, 그렇죠.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시선을 갖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썼는데 이 교도소 담장이가 숙명인 한국 기업인이라는 사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기업인이어서 또 수감이 됐다라는 그런 논조인 거죠. 네. 이 디지털 타임즈라는 언론도 좀 이럴 때 초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유감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발목을 잡았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을 사법부가 단죄한 게 아니라 초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식의 인식이 좀 우리 언론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구속 이거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듯한 분위기의 논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보여요, 알파고 기자? 일단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되는 거는 해외에 나왔죠. 네. 그 기사들 나오니까 이제 반대 그 재판이랑 관련되지 않는 논조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잘 작동되고 감옥에 있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외신은 이렇게 주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근데 국내에서 좀 약간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좀 있다고 봅니다. 좀 약간 나름 그분들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한국에 있고 이제 한국 기사들을 그동안 제가 읽으면서 한국에 관련된 기사를 썼잖아요. 일단은 중앙일보하고 삼성의 관계는 뭐 누구나 다 알고요. 어떻게 보면 사돈 관계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언론사들도 지금 특히 한국의 경제가 위기가 됐다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됐는데, 이 말이 과언이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 뭐냐면 한국 경제 물론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 수가 있는데 거의 23%가 삼성이에요.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경제의 20%의 기업의 중수가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는 한국 경제에 영향이 안 미칠 거라는 말이 아니고 영향 미치겠지만 미쳤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다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영향도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뭔가 있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계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뇌물 문제인데, 이 뇌물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제 전 대통령들이랑 관계.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예를 들어 어떻게 말할까 논저랑 싸웠다가 이런 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노동자들의 책임을 안 치거나 좀 약간 진짜 대놓고 좀 사람들 보기에는 큰 문제였으면 아무 정치적인 배경이 없을 텐데 이건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자기 정치적인 라인을 보고 거기로 엮여서 기사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 진보 매체, 보수 매체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이 삼성을 안타까워하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 좀 아파하는 그런 언론 논조가 압도적이라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뭐 평소에 이제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사설이라든지 뭐 기사를 많이 보도를 하곤 했는데 네. 사실 이것이 그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한다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면 줄어들 이제 광고 수익을 걱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건 한국 경제가 아니라 언론사 매출일 것이다. 좀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제가 아닌 언론사 매출이 걱정이 됐다. 네. 희한하게 우리나라 좀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효과를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언론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집행의 주체가 기업의 어떤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어떤 뭐 효과가 뭐 이렇고 뭐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총수의 지시에 따라서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 총수의 위기를 우리 언론이 좀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이는 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기업은 또 그런 효과를 노리고 광고 효과도 좀 낮은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또 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선배님의 말 뒷받침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부회장이 얼마 전에 감옥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는 삼성뿐만 아니고 웬만한 기업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광고를 우리는 언론에다가 광고를 때려도 감옥에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미 그 시점부터는 모든 대기업들이 한국 국내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주는 광고비가 이미 그때부터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번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기업들이 한국 언론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때 삼성 주가 그렇게 영향 안 줬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 형이 확정되고 다시 재수감이 되면서 뭐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한 언론들이 많았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날에 삼성전자 주가가 8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8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 삼성전자 종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88,100원이 나왔어요. 변화 없네요. 네, 사실상 뭐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또 구속 전보다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과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도 좀 그 올해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삼성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언론들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한 번 구속된 지난 2017년에도 이 삼성이 엄청난 위기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해 삼성전자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나오고 또 언론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 기사 상당히 많은 댓글들 달렸던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확보를 위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이거는 삼성 더 많이 주세요.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아일보에서도 나오고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 한국경제 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출국하려고 했다라는 기사의 근거가 법조계 및 산업계에 따르면이고요.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 발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의 발로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백신 관리는 질병관리청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이 나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약처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이거를 통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질병관리청이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을 구매하러 갔다 오면 모를 리가 없는데 거기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질병관리청이 확인해본 결과 뭐 그런 일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기사를 작성을 한 그런 셈이 됩니다. 어제는 뭐 독방이 너무 열악하다더라, 뭐 이런 보도까지도 좀 나오는 걸 봤는데. 네네. 앞으로도 뭐 삼성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하는 기사가 또 계속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도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아마 몇 달 지나면 이제 가석방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 또 한국경제가 위기인데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해야 한다, 또 혹은 이제 사면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미리 기사를 써 보시네요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또 언론에 또 한번 이제 원통 광고가 도는 또 그런 패턴이 또 반복이 될 텐데, 그냥 뭐랄까, 하여튼 정도를 지키는 언론이라면 좀 정도를 지키는 좀 그런 방식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에 또 광고에 얽매이면 이 독자들이 떠나게 돼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바쁜 알파고 기자가 핸드폰을 조심해 주세요. 예,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슬픈 BGM이 뒤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 약간 확실하게 언론하고 기업들의 그런 좀 약간 동거래 관계는 진짜 광고 위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을 받고 제대로 그 회사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러비 활동에 쓰지 않고 차라리 투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치도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가죠. 최종옥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안타까워하는 기사 제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7702님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언론들의 행태가 부끄럽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전원구조 이 보도들 나갔습니다. 이 오보를 낸 방송사 보도 책임자들이 전부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검찰 그 참사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인데요. 정상훈 기자 어떻게 나왔어요? 수사 결과? 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제 전원구조 오보를 낸 방송사 보도 책임자들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구조 오보가 나온 뒤에 좀 마음을 좀 쓸어내렸다가 이것이 오보로 밝혀지자 지금 충격을 좀 배로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진상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좀 이분들에 대한 그 재판이 좀 진행됐으면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각 방송사들이 오보를 낸 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 전원 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런 오보를 내진 않았다라고 무혐의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보는 맞지만 무혐의가 난 이유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 화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제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전원구조 오보를 보고 또 다행이다. 예, 뭐 밥을 뭘 먹으러 갔는지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돌아와서 있었던 이거 오보로가 밝혀진 뒤에 있었던 일들이 워낙 또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뭐 많은 분들이 그 날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쨌든 이 오보가 이제 전체 거의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에게 다 나온 그런 상황이었는 일종의 이제 보도 참사였던 건데.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사에서 오보가 나왔으니까 전원구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방송사에서 그냥 확인 없이 그냥 받아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오보에 대해서 뭐 무조건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당시 좀 몇 가지 좀 의문의 지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역 왜 이렇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 데스킹 과정은 어떻게 됐었는지 혹은 지역에서 이것은 좀 오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은 묵살이 됐는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었는데 이 확인해 볼 부분들이 이제 묻혀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전원 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허위 사실 유포 또는 구조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터키 언론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원래 일했던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사무실에서 저도 그 기사가 나오니까 보자마자 바로 기사를 썼어요. 뭐 전원 구조하고 터키에 보내는데.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지나가니까 오보가 나왔고. 알파고 기자도 전원 구조라는 기사 터키 말대로 썼어요. 그랬군요. 예. 쓰고 보내고 다음에 이제 다시 전원 구조 기사가 오보다라는 기사를 따로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오보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오보의 기사. 그래서 오보에 대한 이제 조보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오보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요? 거기서는 정확하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의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요. 고의가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그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노르웨이에 있는 테러 사건인데 네. 아시다시피 거기 한 명 사람이 가서 몇 명 사람 죽였잖아요. 그 사건 터지자마자 이제 이민자들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민자들 아니고 그 거기 있는 극우 세력이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때 그 기사를 낸 사람이 이제 고의를 나한테 그렇게 정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다고 사진을 올리고 기사를 삭제했는데 거기 별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랬어요. 그분이 제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정보가 왔다고. 그래도 저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언론이 뭐 종종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오보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문다라는 거는 저도 좀 곤란하다라고 보고 근데 다만 고의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네. 아마 이 고의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하려면은 뭐 편집 페이지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또는 메신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내부 과정 정보가 같은 건 다 어땠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이 그 다시 또 들여다 보려고 하면은 또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사 자체에서 왜 이런 오보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오보가 나왔는지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바로잡습니다라는 정도로만 끝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언론에 대한 부신을 갖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KBS도 이 전원구조 자막에 나갔고 방송이 나갔어요. 네. 근데 최초 이 전원구조 보도가 나간 곳은 MBC였죠? 네, 뭐 YTN인지 MBC인지 아마 그랬을 텐데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그냥 무혐의로 끝낼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왜냐하면은 MBC는 전원구조 오보가 몇몇 방송국에서 나가고 나서 목포 MBC 그러니까 현장에 가까운 그 지역 방송에서 이 전원 구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보고를 몇 차례나 이 서울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다는 게 나왔죠. 네, 몇 차례나 서울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이를 묵살하고 전원 구조 오보를 내보냈거든요. 대체 왜 그런 식의 결정이 내려졌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미궁 속에 빠졌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 막아야 하고 현실적인 원인과 해결책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언론이 그리고 또 우리 사법 체계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4747님 요즘 기자들은 취재 안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일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일단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기. 우프입니다. 정말. 자, 1781님. 그럼 이 오보의 원인이라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전원 구조됐다고 언론에 전한 공무원이 있었던가요? 그럼 그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나요? 참 이런 엄청난 일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상근 알파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와치동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